안녕하세요. 세계사 산책 민주주의 이야기 황수경입니다. 최근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0년 시라크 대통령의 방한 이래 15년 만의 일인데요. 프랑스는 절대 다수제와 결선 투표 등 다양한 선거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학습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프랑스 하면은 유명한 저명한 대통령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프랑스는 대통령제 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부 형태가 참 독특해요, 교수님. 그렇죠. 프랑스 뭐 대통령제 국가라고 말해도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뭐 민주주의라든가 또 저 헌법을 바꾸자 할 때도 프랑스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국무총리 같은 총리의 역할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권력이 좀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고 부분권형 대통령제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 헌법학자라든가 많은 정치인들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한다면 뭐 대통령이나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것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 집정부제가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과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이제 프랑스 정치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제 5공화국입니다. 네. 5공화국인데요. 5공화국 이야기를 하려면은 사실 3공화국, 4공화국 이야기를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에 이제 공화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정하고 공화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시기들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제 보불 전쟁이 끝나고 나서 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는 옛날의 그 제정, 그 황제가 거의 압도적인 모든 권한들을 갖는 이제 그런 시대는 마감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의회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지조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4공화국을 사실상 그 당시로서는 프랑스가 이제 의원 내각제 형태를 이제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4공화국 안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정치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졌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알제리 전쟁이 끝난 이후로 국내 이제 여론들은 보다 강력한 그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여론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5공화국, 그러니까 드골이 들어서면서 이제 5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5공화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이 헌법이나 지금의 체제가 갖춰진 거는 이제 그 드골 대통령이 들어선 5공화국에 그게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 드골 대통령이 만들어진 그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이원 집정부제의 모습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프랑스를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미국 같이 이제 대통령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영국이나 독일 같이 그건 대통령이 없잖아요. 네, 있으면 뭐 실권 없는 왕이 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뭐 의원 내각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랑스에 가면 왕이라기보다도 정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권한을 더 권한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이 있고 또 국무총리라는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 또 총리가 있는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한테 모든 권한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양쪽 모든 것이 두 가지 정부, 이원 집정부제구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한 소리는 아니지만 뭐 미국과 영국식의 대통령의 의회제가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약간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요, 가장 적합한 설명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프랑스가 그 의회 권력을 그 3공화국, 4공화국 때 키워왔던 그 역사적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그렇게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하되 그 의회 권력이라는 것들은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쪽으로 중심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정치 제도를 이제 일각에서는 준 대통령제라고 그렇죠.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 정치에서 가장 이제 그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동거 정부라는 네. 그 형태인데요. 그 대통령이 일단 선출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회 권력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그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정당, 그러니까 하원 의원 선거에서 가장 다수당이 된 이제 그 당에서 사실상 이제 총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국내 혹은 국외 이슈에 관련해서 그 대통령과 이제 총리가 그 입장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 외교 안보 분야는 이제 대통령의 입장이 좀 더 강력하게 반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특히나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쪽들은 주로 이제 총리 쪽의 권한이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동거 정부를 말씀하실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선거하고 하원의원 선거, 그러니까 국민의회 선거가 이 사이클이 일치하면 대통령 권한과 이제 총리 권한이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 선거 사이클이 지금은 프랑스가 같이 굴러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7년, 5년 주기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국민의 뜻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로 작동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거정부, 연립정부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이게 이원 집정제이다 보니까는 대통령하고 총리하고의 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프랑스는 굉장히 그게 또 역할과 권한이 이게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예. 네. 서로 다를지라도 애시당초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정부 내에서 동거는 하지만 불편한 관계는 국민들이 볼 때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랑스의 이제 동거 정부라는 것,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이 있더라도 국정이 돌아가는 것은 프랑스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막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현재 정치 체제, 정부 행태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그간에 많은 혼란과 또 진통이 있었을지 또 감히 또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낭만적인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에 굉장히 궁전들이 많은데 사실 어떤 정치를 좀 상징하는 그런 궁들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사시는 곳도 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제 궁전이라고 저도 이제 봤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 공간들도 궁전인데 릭상부르 궁전 그리고 부르봉 궁전에서 궁전에서 일들을 다 하시는 거네요. 예. 네. 그 파리 이제 시내에 이제 네. 주로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넓은 정원도 있고요. 네. 파리 시민들이 이제 그 정원 앞에 가서 이제 점심도 도시락도 네. 먹고 이제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그 의회 건물을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정당 제도를 좀 살펴볼 텐데 프랑스의 정당은 이제 다당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지만 또 양당제라고 또 언뜻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요. 네. 우리가 프랑스를 공부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으면서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제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거 있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것은 참 그분들도 정치를 좋아하고 또 정치에 관심도 많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정당도 엄청 많단 말이죠. 우리도 정당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 투표제라 그래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당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뭐 대통령이 되고 의원이 될 때는 특히 하원은 될 때는 국민들 전체의 뜻이 좀 그 합의를 본 사람이 되도록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의 결선 투표를 거쳐가지고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되게 양당제 내지는 뭐 두 당 내지는 세 당이 운영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받아올 점이고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정당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파 정당 하나, 우파 정당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떠올리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주요 정당이 분명히 좌파 정당 중에 이제 지금 올랑드 대통령이 계시는 이제 사회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임 대통령이 계셨던 대중운동연합이라는 이제 대표적인 우파 정당이 있는데 사실은 그 두 정당 말고도 극좌, 극우 그리고 중도 정당 해가지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정당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제도에서 이제 결선 투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선거 때는 그 여러 정당들이 나와가지고 백가쟁명식으로 자신의 이제 정치적 그 지향들을 이제 다 국민들한테 이제 호소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선거로 넘어가면서 2차 선거로 넘어갈 때는 보통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이제 두 정당의 후보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두 후보가 2차 선거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 두 후보들을 중심으로 다른 정치 세력들과 유권자들이 이제 합종 연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으면서 국정을 일단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요. 저는 한국의 현실에 비춰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1차 투표에서 2차 투표로 가는 그 사이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선거법에 그 1차 투표와 이제 2차 투표 기간들을 다 정해놓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1차 투표를 한 뒤에 이제 보통 그 다음 주에 2차 선거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정당이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거기가 정치가 얼마나 소용돌이 쳤습니까? 막 국왕이 처형당하고 막 그 역사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이 정치 세력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프랑스는 혼란이 오죠. 다양성은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민주주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것은 프랑스가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에서 대통령제 만든 나라는 뭐 프랑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결선 투표제가 있는 셈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지난 2012년 프랑스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있었는데 참 그 다양한 선거들의 그 특징 그리고 또 2012년 만에 드러났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프랑스에서 이제 선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층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의원 선거, 하원의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면은 모두 28개 회원국들이 유럽의회 선거를 또 하게 되죠. 예. 근데 2012년도에 있었던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와 하원의원, 국민의회 선거였습니다. 예. 그 2012년도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극우정당의 부상과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였죠. 예. 그 연임에 실패한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러면? 예, 5공화국 안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였고요. 이제 유럽 모든 나라들이 그랬지만은 워낙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그 민심의 이반이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 대한 심판 투표, 일단 한번 갈아봐야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많이 그 표출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정치 세력들, 기존의 전통적인 좌파나 우파 쪽으로 표가 몰렸던 것들이 아니라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아닌 새로운 세력들. 근데 이제 그러한 세력들을 극좌, 극우파들이 이제 많이 그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간 경우였습니다. 예.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2012년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연임을 못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양쪽 진영이 정치 관심이 더 고조돼 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프랑스는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럽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통령 뽑는 것, 또 뭐 하원, 상원 뽑는 것,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거 다 이제 알겠는데 우리 유럽의회라는 거 있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극우 정당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도 유럽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력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고 제3당이 되고 그래서 유럽의회 선거가 그 치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프랑스나 유럽 정치를 하려면은. 그 사실 극우 정당,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표심을 얻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당인 그 국민전선이 창당은 70년대 했지만은 80년대부터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꾸준히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사실 이미 80년대부터 거의 10% 내외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하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결선 투표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이제 극우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데 제도적인 유럽의 장벽들이 있었던 선거에는 거죠. 결선 투표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아,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네.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중대선거구제로 이제 비례대표 선거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선 투표제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극우 정당의 지지세에 그대로 반영이 맞는 돼. 의석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제 때문에 10%의 지지세를 계속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2년 선거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극우 정당이 하원의회에서도 이제 2석을 확보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 이제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이제 1위 정당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게 이 극우 정당, 그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사실은 처음에 창당할 때는 그 장마리 르펜이라는 그 아버지가 창당을 하신 정당인데 네. 지금의 이제 당수는 다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당을 이제 딸이 물려받은 건데 지금 이 두 부녀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문제는 이제 딸 같은 경우에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지지세가 올라가면서 차기 이제 대선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아. 유럽의 선거에서 1등 해봤으니까 네. 한번 대통령도 노려봐야겠다라는 이제 야망을 갖고 있는 거고 네. 대통령 정도 되려면 이제 강력한, 그러니까 너무 강한 극우적인 색깔들은 좀 버려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탈악마라고 해가지고 그 극우 정당의 색깔들을 약간 이제 대중들에게 벗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로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아버지와 그 딸이 지금 논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선거 비용, 그리고 정말로 이제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러지는가 하잖아요. 프랑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도 엄격하게 선거 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특히나 매니페스토 선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네. 2차 투표에서 지출 상한액이 2,250만 9천 유로라고 해요. 그래서 엄격히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뭐 TV나 라디오 캠페인 그리고 뭐 이렇게 선거 공약집이라든가 벽보 부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예. 근데 뭐 특별한 점은 매니페스토 선거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점. 그래서 매니페스토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약을 한다고 할 때 빌공짜 공약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선되기 위해서 뭐 공약을 이제 정말 남발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요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프랑스 뭐 투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하지 않고 투표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제라 가지고 그 나라 그나마 50% 투표를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30일 동안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제도를 우리는 도입해 놓고 선거 전에 딱 하루 내지 이틀만 사전 투표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왔는데 실제 투표율이 높아지지는 아직 않고 있고. 네. 근데 프랑스 자료를 언뜻 보니까 저도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인터넷 선거가 어느 정도 도입이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투표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매니페스토라든가 어떤 거 정치적 관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제도들도 그렇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가장 단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에 그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공표 금지하는 기간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은 알 수가 없지만 네. 그 이전에는 자유롭게 그 결과들을 여론조사 그 추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거 직전까지 그 여론의 추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가 관련된 것들, 이슈가 드러났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끝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2년 같은 경우는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사실은 재외선거를 했었습니다. 프랑스 재외선거 제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발전이 잘 돼 있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재외선거를 할 때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대비 유권자 수로는 사실 7%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을 때 30%, 많을 때는 40%대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선거 운동 기간을 그렇게 제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특히나 재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거의 편의들을 제공하고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2012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총선, 하원 의원 선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결선 투표제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2012년 하원 의원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치러진 경우였는데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사회당이 승리를 했듯이 하원 의원 선거에서 사회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회당이 그래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했고 지금 이제 마뉴엘 발스라는 총리가 그래서 이제 사회당 총리로서 사회당 대통령인 이제 올랑드 대통령과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과정에서도 극우전선이 부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2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정치 안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숫자였던 게 예를 들면은 80년대 사실은 미테랑 대통령 정권 시절에 그 사회당 쪽에서 이제 우파 정권, 그러니까 우파 세력들의 의회 진입을 조금 막기 위해서 네. 비례대표제를 잠깐 하원 의원 선거에 도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이 극우 정당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의회 제도, 의회 선거 제도를 가지고도 극우 정당들이 이제 프랑스 국민의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사실 그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그 유럽 그 의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유럽 의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게 좀 약간 유럽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안정된 부드러운 정치가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프랑스에도 그러면 유럽 의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들어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한가. 지금 방금 자꾸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극우 정당의 부각도 사실 유럽의 의석 갖고 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투표를 보고 뭐 비례대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유럽 의회 같은 경우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유럽 연합이 이제 그 양차 세계전 이후부터 유럽 통합을 이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유럽 연합이 되어 왔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의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회는 이제 벨기에 브뤼셀하고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유럽 연합 차원의, 그러니까 유럽 연합 공동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른 국내 정치와는 다른 차원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유권자들은 실제로 투표를 할 때 유럽의 선거라고 하더라도 네. 국내 정치인 것처럼 국내 정치의 그 판단 기준으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는 2순위 선거라고 하는데요. 네. 유럽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를 들면 심판 투표라든지 네. 현 정부가 너무 못해. 네. 그러니까 유럽의 선거지만 우리는 이 당을 찍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선거가 원칙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치를 구현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네. 그 선거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사실 국내 정치하고도 계속 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럽 정치에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정당끼리 서로 이 짝짓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소위 연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각기 다른데 네. 그 자기 대표가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면 좋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합이 없었으면 의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건데 네. 다행스럽게도 선거 연합이라든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사표라 그러잖아요. 네. 뭐 내가 어떤 그 누구를 분명히 지지했는데 자기 목소리를 지지했던 사람은 의회에 아무도 이 대표한 사람이 없는 것, 그게 사표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 한 15%가 어떤 정당을 찍었는데 그것이 정치에 반영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뭐 프랑스도 바로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선거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야합이라고 해서 안 좋게 얘기하지만 네.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요. 최선이 안 된다라면 사실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야겠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프랑스의 선거와 정당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참 그야말로 뭐 정치 학습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제도와 정말 특색이 있는 거,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배우고 느껴야 할 그런 제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프랑스의 지금 선거와 정당 제도가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프랑스 민주주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일단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네. 예, 시민들의 목소리고요. 그 시민들의 목소리라는 게 다양한 정치적 제도, 그 다음에 여러 층위로 나뉘어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 제도가 그렇게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그 정치, 현장 정치 영역에 이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떠올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 그 강력한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회에 의해서 하원의회에 의해서 견제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서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지방의회 선거나 유럽의회 선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시로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네. 예, 현 정권들에 대한 혹은 지금 현재 정치라고 있는 여러 현 정치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경종을 울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프랑스는 정말 오랜 그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선거제도를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 다양함이 아마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할까 하는 오랜 고민과 또 노력의 결과,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세계사 상징 민주주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의 대표로서 국가 원수로서 군주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다시 다른 대통령을 둘 수가 없고 그래서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본 총리의 권한은 국회 내에서 견제 세력이 없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